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9주차 10월 29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는 통합적 성격의 도덕교육, 이것을 지향하는 레스트의 입장,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할 수 있을 만한 도덕 철학적인 전통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그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덕들, 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성, 정서, 행동적 측면의 통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레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콜버그가 그 인지 발달론적 접근, 이것에 대해 주장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실제로 그가 주장하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 그리고 그 단계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도덕 심리학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콜버그가 죽은 이후 도덕 심리학 영역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걸 재개념화하면서 콜버그에 대한 비판적인 탐구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나 접근법, 다양하게 탐색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레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콜버그 학파, 이런 입장에서는 콜버그의 이론 및 방법상의 핵심적 아이디어들을 계승하면서도 콜버그적 접근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승하면서도 조금은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콜버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영역이론 큐리엘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인습이라든지 개인적 선호와 같이 사회적 환경의 다른 영역들로부터 구별되는 또 다른 도덕성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부 말씀드렸었던 스웨더 같은 사람들, 콜버그 이론이 너무 위어드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화 간 도덕적 영역의 다원성과 풍부성을 자율성, 공동체 등과 같은 특징적인 개념에 기초해서 정교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버그는 너무 자율, 이성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특히 정기 이론에서요, 스웨더 같은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도 고려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길리건과 같은 입장, 정의를 넘어서 도덕 경험에 대한 다른 지향성,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려윤리라고 하는 또 다른 도덕적 영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스트의 복합 발달 모형,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콜버그로부터 계승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콜버그주의, 레스트 중심으로 하는 이런 여러 학자들은 콜버그 이론의 방법상 핵심적 아이디어들을 계승하면서도 여러 가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콜버그로부터 계승한 핵심적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콜버그처럼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콜버그 같은 경우에 감정, 또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공감, 이런 것들도 비도덕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보다 도덕적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피아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신콜버그 학파, 레스트를 비롯한 일군의 학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도덕적 행동,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회적 경험,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거와 관련되는 인지,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콜버그로부터 계승한 아이디어는 콜버그가 중요시 여기는 권리, 의무, 정의, 그리고 사회 질서 같은 도덕성의 기본적 카테고리, 범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제라든지 콜버그, 이제 일맥상통하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구성주의의 전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측면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의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재해석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성주의의 측면 또한 강조한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승한 아이디어,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신콜버그 학파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차츰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콜버그는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했잖아요. 자, 여기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도덕성에 있어서 발달해 나간다, 이 측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트 같은 경우는 콜버그가 사용한 단계, 그 용어보다는 피아제 방식의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 사용하는 걸 보다 선호하고 있고요. 이후에 그 부분 각각의 도식 단계를 한번 구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승하고 있는 점,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신콜버그 학파에서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특징을 인습적 사고에서 인습 이후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습적 사고에서 인습 이후적 사고로의 전환이란 우리가 단순하게 사회적 규범의 유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관점에서부터 규칙, 법, 그리고 제도와 같은 것들이 사회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상호 연관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콜버그 방식에서 조금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인습 수준에 있는 4단계, 그리고 인습 이후 수준에 있는 5단계, 모두 규칙이나 법을 중요시 여겼었잖아요. 하지만 인습적 사고에서는 그런 규칙이나 법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보았다면, 인습 이후에서는 사회계약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잘못된 법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부분은 콜버그와 조금은 구분되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콜버그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주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6단계,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보편적 정의를 지향하다 보면 전체적인 인간 전체의 관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친밀한 인간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적 도덕성과 미시적 도덕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레스트 같은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거시적 도덕성이다. 매크로한 모랄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수준에서 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식적 사회의 구조, 즉 사회 체제에 관한 것이다. 커다란 규모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시적 도덕성. 콜버그가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진 않았지만 6단계 궁극적인 도덕적 발달의 그 이상향에 비해서는 평가절하했던 부분, 이 부분에도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이크로한 모랄리티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의 특징 한 번 더 구분해 보자면, 거시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혈족, 친구라든지 친숙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보다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라든지 종교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 규모 속에서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시적 도덕성의 대표적인 예를 언급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라든지 책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고요. 종교의 자유도 대표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그런 종교적 지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의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 경제적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기회의 균등과 같은 것, 이런 것도 모두 거시적 도덕성의 논의 속에서 다루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도덕성의 핵심적 개념은 사회정의 내지 공평성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콜버그가 강조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미시적 도덕성은 일상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예를 언급해 보자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 선행, 예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친숙한 관계에서 배려를 하는 것, 길리건이 주장했었던 배려윤리의 측면, 이것도 중요한 도덕성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 신의 내지 정직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일상적 상호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책임을 다하며 공감적 태도를 가지는 것 등이 미시적 도덕성의 분야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트뿐만이 아니라 윤리학자 가운데도 이렇게 도덕이라든지 윤리, 그 규모 내지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담론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담론윤리라고 하면 우리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대화라든지 토론, 수기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담론윤리의 대표자로 특히 저희 도덕과에서 하버마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버마스와 동학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담론윤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칼 오토 아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담론윤리를 주장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구분되는 윤리, 규모의 범위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레스트와 흡사한 점도 있고 조금 구분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아펠 같은 경우는 윤리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시윤리, 중형윤리, 거시윤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레스트의 구분에서 가운데 중형윤리라고 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단순히 그 도덕이나 윤리, 범위의 차이를 두 개, 세 개로 나누었다, 이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펠이 말하는 미시윤리 같은 경우는 레스트가 말하는 미시적 도덕성과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중형윤리가 레스트가 말한 거시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보았을 때는
민족 국가 수준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성을 아펠은 중형윤리라고 말하고요. 아펠이 말하는 거시윤리는 전 지구적 범위에 확장되어 있는 윤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레스트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거시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시적 도덕성, 미시적 도덕성 구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콜버그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 콜버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학습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도덕 발달 단계에 속해 있는지 알아내는 거, 이걸 목표로 했는데 대부분 학습자들이 3단계, 4단계에 포함되어 있었죠. 5단계로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6단계는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위인들,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3단계 내지 4단계 여기에 머무른다고 보았을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3단계적 사고만 가지고는 거시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콜버그가 실제로 정의윤리라고 하는 거시적 규모의 도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도덕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3단계 내지 4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콜버그 주장 자체가 미시적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포괄할 수 없다. 이런 한계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콜버그 학파에서는 거시적 도덕성과 미시적 도덕성 간의 연결과 통합, 6단계에 있는 정의윤리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3단계, 4단계 인습 수준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선행 내지 배려의 감정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둘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통합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시적 도덕성과 미시적 도덕성 이 두 가지 구분한 것 말고도 콜버그와 구분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콜버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피험자가 속해 있는 단계를 이제 추정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3단계, 이 친구는 4단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레스트가 이야기하는 발달의 특징은 콜버그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레스트 같은 경우에 콜버그가 말한 것처럼 피험자가 어떤 특수한 한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서 3단계에 속하는 콜버그 방식으로 말하자면요. 그런 특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4단계에 속하는 특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여러 가지 단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레스트가 지적한 일리 있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트가 주장하는 중요한 지적이 이제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 단계 측정할 때 사용했던 인터뷰라고 하는 그 검사 방법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발달 단계 측정을 위해 사용된 딜레마 내용이라든지 측정 방법, 검사 상황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레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사, 학생의 발달 단계를 측정할 때 주관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내용도 질문 던지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차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험자가 어떤 한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인지 구조의 변화는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발달 단계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날카로운 단면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떤 도덕적 사고하는 특성으로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죠. 점진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 단계 사고 형태, 출현할 빈도가 확률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레스트가 볼 때 각 인지 구조, 콜버그 방식으로 말하자면 발달 단계가 되겠죠. 이게 실제 질적으로 상호 구분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출현 빈도 자체가 양적으로 추정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레스트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던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답하는 것, 거기서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었죠.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빈도의 출현 비율을 구해 볼 수 있다. 이 친구는 30% 정도는 콜버그 방식에서 3단계 속하는 그런 응답을 많이 하고 70% 정도는 콜버그 방식에서 4단계에 속하는 응답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비율로 봤을 때는 4단계, 퍼센테이지로 보았을 때는 이 친구는 4단계의 점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트는 P 점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습자들이 대답하는 것, 그 응답의 출현 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죠. 이런 레스트 입장에서 보자면 콜버그 방식으로 그 피험자를 특정한 하나의 단계에 소속시켜 가지고 분류하는 건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점진적이면서도 여러 단계에 느슨하게 중복되어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측면,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콜버그를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콜버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학습자가 응답했던 도덕성의 발달 단계, 본인이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최상의 대답을 한 것이죠. 그것을 선호하고 실제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실험 연구를 보면 이론적, 이성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실천하는 거 보면 오히려 단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실천을 했다고 해서 판단과 실천 사이의 괴리,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레스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험자들이 자신의 단계를 반드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최고의 단계를 보다 선호한다. 레스트가 말하는 말로 다시 한번 돌려서 표현해 보자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단계 혹은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바로 다음의 단계, 꼭 이런 특정 단계만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진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현재 속해 있거나 혹은 이제 자발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단계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런 단계의 판단을 해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 콜버그 이론에서 콜버그 제자인 블레트가 제안했던 +1 효과처럼 보다 높은 단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출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 단계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지금 놓여 있는 단계보다 훨씬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달 순서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굉장히 학습자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점, 콜버그와 차이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콜버그와 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이점 중에 지금 콜버그와 대조하면서 설명하기 위해 계속 단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 레스트는 단계보다는 도식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었죠. 잠시 쉬셨다가 그럼 과연 그 도식이라는 게 어떠한 순서로 발달해 나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